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수도권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요양병원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7월부터는 일반 성인도 백신을 맞아 9월에 1차 접종을 다 끝낼 계획입니다. IM 선교 회발 확진자가 전국으로 번지는 가운데 경북 안동 태권도장과 광주 대형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하향 조정 논의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내일로 예정됐던 조정안 발표도 주말로 연기했습니다. 조국종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를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대표는 항고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5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70억 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명수배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잠복했던 경찰이 현장을 덮쳤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수처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첫 차장에 판사 출신인 여운국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경우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분기별로 누가 어디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가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수도권 의료진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가장 먼저 맞고 9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최우선 대상은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 종사자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모두 48,900명입니다. 수도권부터 시작하는데 국내 첫 접종인 만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하고 이후 전국 3개 권역으로 확대합니다. 1분기엔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을 포함한 고위험군 입소자와 종사자까지 130만 명이 대상입니다. 2분기엔 900만 명을 접종합니다. 5월부터 시작하고 65살 이상과 장애인, 1분기에서 제외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보건의료인입니다. 7월부턴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소방과 경찰,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성인 만성질환자도 3분기부터 맞습니다. 9월까지 4,355만 명, 전 국민의 70%를 접종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수립한 백신 접종 계획은 상반기에는 감염 시 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의 어르신을 중심으로 치명률을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3분기부터는 접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소아와 청소년, 임신부는 하반기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고 임상 결과에 따라 조정할 방침입니다. 방역 당국은 분기별 계획을 세분화한 월별 계획은 시기별 백신 도입 물량이 명확해지고 나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백신은 그 종류에 따라 접종 횟수와 간격, 또 장소가 모두 다릅니다. 접종 대상자가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고 언제 어디서 맞아야 할지 사전에 인터넷과 문자 등으로 개인들에게 통보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도입되는 백신 종류는 모두 5종. 백신에 따라 접종 횟수와 간격, 장소가 달라집니다. 냉동 보관 조건이 까다로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전국 250개 접종센터에서 맞아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관이 용이한 냉장 백신들은 집에서 가까운 만여 개 의료기관에서 맞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장애인 시설에 있는 사람은 접종팀이 직접 방문하고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으면 해당 병원에서 예방접종도 가능합니다. 접종 횟수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28일 간격, 화이자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2차례 접종이 이뤄지고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으로 끝납니다. 혹 기간 안에 2번째 접종을 못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접종은 무료이며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접종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부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접종 시기가 되면 온라인과 문자, 전화를 통해 사전 통보가 이뤄지며 본인 예방접종일을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재외 국민도 국내 예방 순서와 동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네, 강재묵 기자였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은 또 어떨까요? 또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을까요? 백신과 관련해 궁금한 점들 강대엽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성질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우선 접종 권장 대상에 포함돼 있어 가급적 맞는 것이 좋습니다. 무증상 감염자 또는 과거에 감염됐다가 나은 사람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 중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역시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와 백신의 간섭 효과를 피하기 위해 항체 치료 90일 이후에 접종하는 게 권장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처럼 다른 백신을 이미 맞은 사람 역시 접종할 수 있지만 14일의 간격을 두고 맞는 게 권고됩니다. 다음으로 백신 효과와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 면역 획득까지는 일반적으로 2주가 소요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면 효과가 얼마나 갈지에 대해선 아직 확실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접종해도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접종을 하더라도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바이러스에 노출되거나 시간이 흘러 면역 효과가 떨어지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접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종 예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복지부 정보제공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 1339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접종 예약 후 4차례가 되었을 때 급성 발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예약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4차례가 됐는데도 맞지 않으면 뒷순서로 밀려나게 됩니다. 접종을 완료했다면 정부24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증 정리해보겠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겼다면 국가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피해 증명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접종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본인 동의하에 접종이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을 했다면 방역수칙으로부터 자유로워질까요? 아닙니다. 접종을 했더라도 코로나19 유행이 통제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같은 방역수칙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심가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보면은 1호 백신 접종자들이 TV에 나와서 막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호 접종자 정해졌습니까?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음 달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1호 접종은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될 것이라고 앞서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미국처럼 간호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 당국자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국민 안심 차원에서 먼저 접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특혜 논란도 있을 수 있으니 당국이 고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정부 백신 접종 계획 이대로 잘 돼도 지금 발표대로라면은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이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11월이라는 시기가 그렇게 뒤처진 시기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정말 그런지 백신을 먼저 확보했던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백신 접종을 작년 12월에 시작했던 미국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집단 면역을 마치겠다고 밝힌 시기가 올 여름입니다. 이를 위해 올 봄부터는 백신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국을 제치고 누적 접종률 1위를 기록한 이스라엘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스라엘의 접종률은 30.77%를 기록했는데요. 3월 중순까지 성인 대다수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라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해외 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도 집단 면역 시기가 당초 예상했던 7월 올림픽 시기보다 좀 늦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늦어진 시기가 바로 10월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한 달 빠른 겁니다. 해외의 경우도 역시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지만 그리 우리나라가 빠른 시기도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획하는 것도 백신 우리가 이제 뭐 추가 구매하는 백신들이 우리 계획대로 제대로 착착 들어올 때 이게 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뭐 더 선점을 한다는 보도도 있던데 우리 국내 공급에 차질은 없는 걸까요? 네, 일단 우리 정부가 확보한 백신은 우리 국민의 총 5,600만 명분으로 전 국민 대비 108%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협상이 진행 중인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이 있으니 물량만 놓고 본다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백신이 정부 계획대로 제때 국내에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신들을 생산하는 국가들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부족해서 2주 동안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고 아스트라제네카 본사가 있는 영국은 EU 공급 물량을 자국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백신이 부족해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각각 1억 회분씩 2억 회분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가 확보한 물량이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업체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확보하기에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효능도 논란이 일고 있고요. 또 부작용 논란도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노르웨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우리 당국은 사망자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로 백신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발표를 신뢰하고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에게 위험하다는 근거도 없다고 오늘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자에게 8% 예방 효과밖에 없다는 독일 언론의 보도도 있었는데 이것은 임상 대상자 가운데 고령자 비율이 8%인 것을 독일 언론이 잘못 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그렇다 해도 임상에서 고령자 효과가 충분히 확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들은 대로 기피하면은 순서는 어떻게 뭐 맨 뒤로 가게 되는 거죠. 브라질 홍콩발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변이에도 우리가 살 그 백신이 잘 들을까요? 네, 홍콩에서 시작돼서 남아공과 브라질까지 확산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많게는 1.7배 이상으로 강하고 치명률도 높습니다. 최근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가 진행한 실험에서 모더나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6분의 1 수준의 중화항체 결합을 보였다고 합니다. 중화항체는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항체의 생성이 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 중화형체의 양은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백신 효과에는 영향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좀 줄긴 하지만 전체적인 효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백신을 구한 나라들의 다음 걱정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입니다. 처음으로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 이스라엘은 육로로 입국하는 길도 모두 다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감염의 절반 정도가 이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백신을 무력화하는 변이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 매표소는 텅 비었고 여객기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가장 먼저 하늘길을 막은 이스라엘이 이번엔 이웃 국가로 통하는 육상 국경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해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백신 집단 면역 실험을 자처한 이스라엘은 인구 30%가 이미 1차 백신을 맞아 전 세계에서 접종률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0명 안팎에 달하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s just a question of time before we hit a strain that the current vaccines are not susceptible to it. 코로나19에 10만 명이 희생된 영국 정부도 변이 바이러스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남아공과 포르투갈 등 22개 나라에서 오는 영국인은 열흘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고 등교 재개도 3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We all must be cautious, and we all want only to open schools when we can be sure that this will not cause another huge surge in the disease.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70개 나라로 퍼졌고 남아공발은 31개, 브라질 변이는 8개 나라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IM 선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신규 확진자가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당초 당국은 내일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이를 주말로 연기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시작된 IM 선교회 관련 확진자만 340명. 전국 곳곳에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하게 차단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방역 선언입니다. 이 여파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한 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402명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범위 수준에 다시 진입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조정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당초 내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추이를 지켜본 후 이번 주말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120명이 확진되는 광주 TCS 국제학교에 이어서 광주의 대형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39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당국은 TCS 국제학교와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교인 전수조사가 난항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교인들이 줄줄이 검사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39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지난 24일 예배에 참석한 교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줄이 늘어설 것이란 예상과 달리 썰렁하기만 합니다. 교회 주차장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마련해 검사를 독려했지만 교인들의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일부 교인이 검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교인 한 명이 난동을 부리다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안디옥 교회에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TCS 국제학교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심층 역학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부목사님의 가족이 그 TCS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IM 선교회 설립자로 알려진 마이클 조 선교사가 지난해 6월 교회를 방문했고 최근 방과후 학교인 카스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 다른 연결고리도 의심됩니다. TCS에서 지금 흘러온 거예요. 다 그 역할.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는 광주와 순천에서 20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가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합숙소 주변에서 교사들의 동선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GPS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태권도장에서도 사흘간 무려 45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아이들 확진자가 많은데 상당수가 다른 학원에도 다녀서 어디서 옮겨왔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곳으로 퍼뜨릴 위험도 높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1가구당 1명 이상 진단검사를 받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태권도장입니다. 지난 26일 이 도장에 다니던 초등학생과 40대 등 2명에 이어 사흘간 45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초등학생 등 어린이 확진자가 절반이 넘는데 대부분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50m 거리에서 바로 한 개 스터디컵 하고 있는데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어제부터 좀 많이 안 나오시고 거리에도 사람이 한 명도 안 다니거든요 지금. 좀 심각하지 않나. 방역 당국은 태권도장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태권도장에서 확진된 상당수 아이들이 다른 학원에도 다녔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94곳이 휴원하고 접촉자 등 2천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안동시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한 집 한 사람 코로나 무료 검사하기를 행정명령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확진자가 늘면 거리두기 단계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만 없다면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학교에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능 시험이 작년엔 12월에 있었지만 올해는 11월에 치를 예정이죠. 교육부의 학교 운영 계획 이권열 기자가 전합니다. 교육부가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2.5단계 때는 학생 3분의 1이 등교할 수 있고 2단계 때는 3분의 1 등교가 원칙이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인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아와 초등 1, 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까지 1, 2학년은 모두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은 3분의 1 이상 등교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0살 미만의 경우 코로나19 발병률이 낮고 저학년 학생은 비대면 수업보다 등교 수업이 교육 효과가 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도 매일 등교가 원칙이지만 교육청이 학교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등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교육당국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부모와 학생이 출석으로 인정되는 가정체험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고 교육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올해 학사 일정을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시작하고 수능도 11월 18일에 치를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지난해 11월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세제에 쓰이는 계면 활성제 성분과 모기 기피제가 들어간 액체를 뿌린 게 드러났었죠. 이걸 먹은 아이가 코피를 쏟기도 했고요. 경찰이 1년치 CCTV를 분석해 봤더니 확인된 범죄만 5번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조사를 받은 그 다음 날도 이런 걸 뿌렸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교사가 점심시간에 교실 앞에 마련된 급식통에 다가가더니 뚜껑을 열고 무언가를 음식 위에 뿌립니다. 1분 뒤 다시 돌아와 물통을 열고 무언가를 뿌립니다. 엿새 뒤에도 같은 행동을 이어갑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이 교사에게서 압수한 약병 속 액체에서는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분석한 1년치 CCTV에 찍힌 범행 장면만 5차례가 넘었습니다. 원래 밥을 먹으라고 하면은 많이 먹어. 다 남기지 않고 먹어. 이래야 되는데 그 CCTV를 보는 순간 엄마들이 계속 울어요. 3-4번씩 갖다 먹는 거예요. 밝혀진 피해 아동만 17명으로 아이들은 당시 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구토를 했습니다. 구토, 복통, 설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장기간 섭취했을 때는 아이들의 성장에도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맹물을 뿌린 것이고 모션을 취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측의 대응도 허술했습니다. 유치원 측이 교사의 행동을 최초로 확인한 건 11월 16일. 당일 교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유치원 측은 아이들과 교사를 바로 분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조사를 받은 다음 날 또 출근해 장애아동반 물컵과 간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측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교육청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또 나와서 티 안 나게 어떤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서울 시내 다른 학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은 해당 교사가 동료 교사의 물병에 액체를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술에 취해 친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살인 밀수 혐의로 입건됐는데 지금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구급차 한 대가 들어서자 행인들이 어디론가 급하게 손짓합니다. 곧이어 경찰이 도착하고 웃옷을 벗은 한 남성이 순찰차로 연행됩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앓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소리 자꾸 들려서 창문을 열고 이거 보니까 여자분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고. 사건이 발생한 현장입니다. 술에 취한 친오빠의 흉기에 찔린 여성은 피를 흘리며 집에서 도망쳤고 이곳에 쓰러진 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침 인근에서 건물 공사 중이던 근로자들이 이를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여동생은 의식을 잃기 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친오빠가 자신을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여동생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범행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남성은 묵비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부동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부동산 사기도 함께 잇따르고 있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70억 원대의 부동산 투자 사기를 친 남성이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김태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일행을 만납니다.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더니 남성을 데리고 나갑니다. 70억대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사기 피해자들이 이 남성과 만나기로 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남성을 잡기 위해 주변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특정해 이곳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5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분양을 빙자한 70억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지명수배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을 사퇴한 지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4가지. 검찰은 여성 직원들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행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부하 직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고 사퇴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4가지입니다. 먼저 2018년 11월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한 차례 더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입니다. 또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미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운영자를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게 됐습니다. 사퇴 시기 등을 조율해 4.15 총선에 영향력을 미친 의혹은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업무 시간 중 집무실 등의 근무 장소에서 소속 여성 직원들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부산시의 성희롱 성폭력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키워드는 조국 딸 병원 인턴입니다. 얼마 전에 의사 국시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합격증을 자격증을 가지고 일종의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어느 병원 인턴입니까? 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네. 조 씨에 대한 입시 비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조 씨가 국립의료원 인턴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조 씨의 입시 비리를 인정했던 만큼
조 씨의 행보에 대해 논란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립의료원에 지원한 게 특혜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다른 병원도 많은데 왜 여기에 가려고 했던 게 특혜입니까? 원장 때문인데요. 정기현 국립의료원장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자 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아서입니다. 정 원장은 지난 2017년 문 대통령 지지 모임인 더불어 포럼의 공동대표 23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 학생 커뮤니티에는 복지부를 손에 쥐고 흔드는 사이즈니까 권력에 굴종해서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못하나 보다 이런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 씨가 뭐 피부과에 지원했다 이런 말도 있던데 맞습니까? 사실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일부 언론이 최근 중앙의료원에서 정원이 늘어난 피부과에 조 씨가 지원했다는 보도를 내놨는데 조국 전 장관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인턴 지원 시 피부과를 신청하거나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이 몸담고 있는 서울대 커뮤니티에는 조 씨를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로 임명해야 한다 이런 냉소적인 글도 올라왔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이 뭐 조 씨의 의전원 합격 취소에 대해서도 뭐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보죠. 다음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담뱃값 8,000원입니다. 담뱃값을 뭐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보도 나온 거는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또 8,000원입니까? OECD 기준을 봐야 되는데요. OECD 평균 가격으로 맞춘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현재 평균가가 한 갑당 7.36달러이거든요. 이 가격이 환산하면 우리 돈으로 8,100원 정도여서 8,000원 수준으로 담뱃값을 올리는 계획을 복지부가 내놨습니다. 당장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고 10년 안에 인상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년 진행을 하면서 또 상황들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부담 폭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담뱃값 인상했을 때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당장 쓴소리가 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을 올린다고 하니 눈치도 도리도 없는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나 전 의원은 또 게다가 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을 올린 것을 막지 못해 후회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논란이 커지자 정세균 총리는 담뱃값 인상을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고 복지부도 당장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세금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키워드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주호영의 고소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죠? 네, 근데 뭐 맞습니다. 누구를 고소한 겁니까? 네, 주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주 원내대표에게 질문하려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CCTV가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사실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측에서 먼저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긴 했습니까? 네, 아직 맞고소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뭐 또 다른 조치도 취한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네, 주 원내대표는 좀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가슴을 움켜쥔 적도 없고 몸을 휙 돌려서 밖으로 이제 잘 나가시게 돌렸는데 네네. 그게 지금 성추행이라고 하면서 주 원내대표는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 유포에 가담한 인물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엔 왜 이렇게 법정 갈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도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군 복무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도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 의무라는 점에서 똑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군복무를 현역으로 마친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습니다. 6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보를 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로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과거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판단하였습니다. 두 건의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도 함께 파기환송됐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결 가볍고 또 좋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돼서 그렇다. 법원에 가야 돼서 이걸 써야 된다. 이거 얘기하기도 정말 힘들었었고. 이번 판단은 울산지법 등 각 원심에서 다시 한번 판결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됩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 정당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죠. 헌법재판소의 절반 이상이 친정부 성향이라면서요. 김지영 기자입니다.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3명이 위헌, 1명이 각하 의견을 내며 최종 합헌 결론이 났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소수 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권의 핵심 부분 전부나 일부를 다른 기관이 이관하는 것은 국민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헌 결정을 내린 5명의 재판관은 행정각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 설치가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인사권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부정사건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고 헌법상 영장 신청권자는 검사만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주의 원칙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합헌 결정을 환영하며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생활을 거의 20년을 하셨고요.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있어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하기가 어려운 분이라고 저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첩에 대해선 공수처 차장 임명 이후 검토에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박영선,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젊은 층을 공략하는 행보를 이어나갔고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수재화 거리를 찾아 소상공인과 소통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단일화를 질질 끄면 흥행에서 실패할 거라며 불씨를 당겼죠. 관객이 다 떠나고 나훈아가 오면 뭐하냐 이겁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직원 대부분이 35살 이하로 청년 고용 창출에 앞장서는 의료 영상 정보 기업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청년 관련 일정에 나선 우상호 후보는 청년과 함께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가정 양육을 할 때 이를 지원하는 수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울형 임시 가정 양육 수당을 도입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침체를 겪는 성수동 수재화 거리를 방문해 소상공인을 만나고 거리를 다시 키우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수동의 역사성이나 이런 걸 보면 여기 이미 또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정말 성수동이 K슈즈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후보는 간호사들을 격려 방문한 뒤 코로나로 애쓰는 모습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단일화를 질질 끌면 흥행이 되지 않을 거라며 다시 불을 댕겼습니다. 공연 시작을 기다리다 지친 관객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뒤늦게 가왕 나훈아가 와도 한참 뜨는 임영웅이 와도 흥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다시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5.8%포인트 오른 32.4%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6.6%포인트 떨어져 28.5%로 기록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번에도 미국 새 대통령은 한국보다 일본과 먼저 통화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통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곧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창원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통화가 조율 중인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가 일본 총리와 오늘 새벽 첫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약 30분간 이어진 대화에서 백악관은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인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前回以上にじっくりとまた実質のやり取りができたと思っています。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앞서 일본 정상과 먼저 전화통화를 한 건 과거에도 비슷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소 당시 일본 총리 통화 닷새 뒤에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첫 전화회담을 가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인도, 일본, 한국 순으로 통화한 만큼 통상적인 순서라는 겁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미 정상통화가 곧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미 양국 정상 간의 통화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청와대가 조속한 시일 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통화는 이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초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4월 초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법제화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4월 초에 돈을 풀려면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야권은 또 선거 전 돈 풀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추진하되 이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애초 4월 초까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좀 논의가 좀 진행된 게 있는지 실무적으로 여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당정청 협의 사항으로 얼마만큼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재정이라는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손실보상제를 두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힘없는 약자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현혹하다가 재보궐선거 표를 계산해보니 차라리 서울, 부산에 지원금을 뿌리는 것이 선거에 득이 된다. 문 대통령은 물론 정부도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인데 정부의 동의 여부와 야당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4월 선거 전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는 어려울 것이고 소급 적용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LG와 SK 국내 기업 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체계적인 법제화가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말한 4월 선거 전까지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업 금지 기간 동안 매출이익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만큼 소급 적용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소급 적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사실은 이렇게 섞여 있었죠. 일각에서 말하는 100조나 20조보다는 규모가 작을 것이라며 세금 인상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가세를 좀 한시적으로 높여서 이 세대에서 그 부담을 안자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재원이 걱정이죠. 세율을 조정한다든지 세목을 신설할 때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LG와 SK의 2차 전지 소송전에 대해서는
강경한 어조로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좀 나쁘끄럽지 않습니까? 빨리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 한편 정 총리는 SNS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섰죠. 아이들이 있어야 할 초, 중, 고등학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위해 최소한의 규모를 정한 적정 학교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13년 뒤, 그러니까 2034년에는 전국 학교의 3분의 1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교할 지경이 되는 거죠. 데이터엠 임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전교생 500명으로 가득했던 학교가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졸업생 수가 38명으로 급감하며 결국 폐교한 서울 염강초등학교입니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출산율 저하에 인구 유출까지 겹치며 학생들은 더욱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7명의 졸업생을 끝으로 지난 2017년 폐교한 경북 봉화의 법전중학교입니다. 이곳 경상북도에서 지난 10년간 문을 닫은 학교는 총 110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수도권 인구가 많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 대학 진학과 취업이 주 요인이 되면서 수도권에 몰리는 경향이 높습니다. 지난 2016년 교육부는 적정 학교 규모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폐교를 고려해야 되는 미니 학교란 뜻이죠. MBN 데이터 AI 취재팀은 이 기준을 토대로 전국 학교 12,000곳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중 무려 27%가 미니 학교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라북도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미니 학교였고 전남과 강원, 경북 등도 50%에 육박했습니다. 서울은 세종시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2008년과 비교하면 8배 넘게 늘며 전국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였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취재팀은 학생 수와 학생들의 수도권 집중도를 변수로 추가해 2047년까지 전국의 미니 학교 비율을 추산해 봤습니다. 2034년에는 전국 학교 중 3분의 1이, 2047년에는 무려 40%에 가까운 학교가 미니 학교로 쪼그라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런 미니 학교들은 정상적인 교과 운영이 어려울 뿐더러 재정 측면에서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농어촌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지역 인구의 이탈로 직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통폐합하기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학생 수 감소는 복합적인 사회 현상인 만큼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MBN은 KDX 한국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자세한 취재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엠이었습니다. 오늘 수도권에 말 그대로 눈 폭탄이 떨어졌죠. 2시간 동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펑펑 쏟아졌는데 강풍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가로등 덮개가 날아다닐 정도였으니까요. 내일은 아침부터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이 하얀 도화지로 변했습니다. 거리 곳곳은 물론 이순신 장군 동상까지 겨울 왕국이라도 된 듯 눈꽃으로 뒤덮였습니다. 한켠에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제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에 깜짝 눈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오전 일찍 흩날리던 진눈깨비는 이내 굵은 눈발로 바뀌며 삽시간에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얇고 길다랗게 형성된 눈구름을 따라 중부와 호남 지방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그친 뒤 날씨는 맑아졌지만 바람이 점차 강해지며 전국에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서울 종로구의 한 터널 인근 도로에선 강풍에 신호등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점차 낮아지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아래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28일 오후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중부지방과 전북, 일부 경상권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는데요. 강한 바람으로 체감하는 기온은 10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차츰 회복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지난해 연간 카드 승인 금액이 역대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국민들 카드에 넣어서 쓰게 했는데도 그만큼 소비가 주는 겁니다. 필수 식품인 쌀 소비도 역대 최저로 줄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카드 승인 금액 증가율이 2005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3.4% 늘어나는 데 그쳐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로 얼어붙은 소비를 짐작케 합니다. 밖에서 음식도 잘 안 먹고 커피도 잘 안 먹고 그러니까 9시 이후에 막 술집도 못 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카드를 덜 쓰게 됐어요. 네. 카드 포인트로 지급한 14조 원어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도 카드 사용은 부진했던 겁니다. 특히 업종별 카드 사용 편차는 컸습니다. 온라인 매출과 대형 할인점, 백화점 등을 포함한 도소매업과 병원 등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카드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 정책으로는 피해가 큰 업체의 매출 회복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업체를 정밀하게 식별하여 선별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난해 밥상머리 필수식품인 쌀의 소비량도 역대 최저로 30년 전의 절반 수준이 됐습니다. 서구화된 식생활에 영향도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집단급식과 각종 행사가 줄어든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MBN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주관한 참 괜찮은 의원상에 고용진, 박성중 의원 등 6명이 선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상을 받았을까요?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하반기 참 괜찮은 의원상에 6명의 국회의원이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앞장선 김주영 의원이 수상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셨습니다. 꼭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들의 어떤 아픔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가짜뉴스를 차단하려고 노력한 박성중 의원과 스마트 방역 시스템 구축에 힘쓴 조명희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 방역, 우리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그리고 국민의 민생, 건강과 행복에 접목을 해서 경찰 출신 이모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정인이에 대한 미안함을 전해 눈길을 끌었고 감사의 말씀보다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 양에게 사실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삼성전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특별 배당금 10조 7천억 원을 더해 총 13조 원 규모의 배당금을 오는 4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윤호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동학개미라 불리는 신규 개인 투자자들을 고려해 특별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3년간은 정규 배당 규모를 기존보다 2천억 원가량 높은 연간 9조 8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번 특별 배당으로 삼성 총수 일가는 1조 300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농구 레전드인 전주원 우리은행 코치가 구기 종목 최초로 국가대표팀 여성 감독까지 올랐습니다. 벌써부터 2000년 시드니 올림픽 4강 신화 재현이 기대되는데요. 전남주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전주원 우리은행 코치와 이미선 삼성생명 코치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지금은 적이지만 도쿄올림픽에서 여자농구 대표팀 감독과 코치로 힘을 합칠 두 사람. 구기 종목 대표팀 사상 첫 여성 사령탑으로 눈빛만 봐도 통합니다. 영광이라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큰 부담과 또 책임감이 저를 좀 누르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부터 저한테 이제 숙제를 주겠다고 하니까 좀 더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전주원 코치는 현역 시절 10번의 도움왕을 기록하고 선수로서 7번, 코치로 8번 우승한 전설적인 인물.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선 최초로 트리플 더블을 작성하며 4강 신화의 주역이 됐지만 감독으로 다시 밟는 올림픽이라 더 긴장됩니다.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겠죠? 근데 저거 사실 긴장 원래 많이 하는 성격인데 얼굴에 나오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지만 국보급 센터 박지수 등 후배 선수들을 믿기에 기대 이상의 성적도 바라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같은 편이 되거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좋은 시간 갖도록 하자. 지금은 우리 남이니까 좀 화이팅! 전설적인 언니들이 이끌 한국 여자농구가 올림픽에서 옛 영광을 재현할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지난 시즌 감독 대행의 대행 체제를 겪으며 체면을 구긴 FC 서울이 명예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간판 기성용 선수는 택배 크로스의 부활을 예고했는데요. 조유로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 부진을 책임지고 최용수 감독이 물러난 이후 세 차례 감독 대행 체제 등 최악의 시즌을 보낸 FC 서울. 광주FC의 승격 돌풍을 일으킨 박진섭 감독이 해결사로 나서 차근차근 명예회복을 준비합니다. 작년보다는 분명히 좋아져야 되고 예전의 서울의 모습을 또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난 시즌 우여곡절 끝에 합류하고도 부상 탓에 5경기밖에 뛰지 못한 기성용의 회복이 관건. SNS에 올해 택배 배송을 다시 한다며 자신감을 보인 기성용은 연습 경기에서도 특유의 정확한 롱패스를 선보였고 올 시즌엔 주장까지 맡아 책임감도 더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우승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할 거고 일단 아프지만 않으면 그라운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몫은 다 할 거라고. 기성용의 패스가 최근 영입된 국가대표 공격수 나상호 발끝으로 이어진다면 공격은 더 매서워질 전망입니다. 성령이 형이 킥을 하면은 연결이 되었구나. 제가 이제 FC 서울에 왔으니까 좀 더 상대감의 그런 위압감들을 좀 더 심어주고 싶어요. 지난 시즌 악몽을 겪은 FC 서울이 축구 명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눈은 모두 그쳤지만 바람이 무척 매섭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시속 90k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특히 야외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 등은 오늘 바람과도 사투를 벌여야 했고요. 눈보라까지 겹치면서 거리에서는 우산이 뒤집힌 시민들의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전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바람은 더 강해지면서 소형 태풍급 돌풍이 불겠는데요. 선별 진료소, 건설 현장, 비닐하우스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짝 한파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강원에는 한파 경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아침 대관령 영하 19도, 서울은 영하 12도, 제천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상에 눈구름대가 밀려오면서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에는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되는 중부지방, 체감추위는 영하 20도를 밑돌겠습니다. 호남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강원에는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